제1장 1806년 프로이센에 들이운 어둠. 차가운 가을비가 독일의 평원을 적시던 1806년 10월 14일 예나와 아우어슈테트의 전장은 비명과 절망으로 가득했다. 프로이센군 병사들은 무너져가는 전열 속에서 혼란에 빠졌다. 그들의 군복은 비에 젖고 진흙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이미 나폴레옹의 압도적인 힘 앞에 갈갈이 찢겨 있었다. 그날 단 2번의 전투로 프로이센의 자랑이던 군대는 병력 3만 8천 명과 대포 227문을 잃고 괴멸했다. 붕괴된 병사들은 재편성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흩어졌고 나폴레옹의 개선 행렬은 불과 며칠 뒤 프로이센의 심장부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 문을 통과했다. 이 처참한 패배는 단순한 군사적 참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구시대의 종말이었다. 프로이센군은 돈으로 고용된 용병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들은 조국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계약과 임금을 위해 싸웠다. 그렇기에 전열이 한번 무너지면 애국심과 단결력으로 뭉친 프랑스 국민군처럼 스스로를 재정비할 수 없었다. 병사들의 사기는 바닥이었고 병영은 상관의 기분에 따라 비인간적인 구타와 처벌이 자행되는 형무소와 다름없었다. 최고 사령관 브라운슈바이크 공작이 전투 중 부상으로 쓰러지자 이미 엉망이 된 지휘체계는 완전히 마비되었다. 나폴레옹이 보병, 기병, 포병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사단 편제를 도입해 대규모 병력을 효율적으로 지휘했던 것과는 달리 프로이센의 각 부대 지휘관들은 단독으로 교전을 벌이다가 차례로 각계격파당했다. 예나-아우어슈테트 전투는 프로이센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고 한 명의 위대한 사상가가 등장할 무대가 되었다. 제2장 혁명의 불씨를 품은 사나이. 그 참담한 패배의 소식은 게르하르트 폰 샤르노르스트의 가슴을 깊게 찔렀다. 1755년 하노버의 부유한 농가에서 태어난 그는 군인이 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귀족 사회의 굳건한 벽에 부딪혀왔다. 평민 출신이라는 한계는 하노버군 복무 시절 그를 따라다니는 그림자였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 비렐름스타인 사관학교에서 군사이론을 파고들었고 탁월한 통찰력이 담긴 논문들을 발표하며 학자로서 명성을 쌓았다. 야전 지휘관으로서도 그는 유능함을 증명했다. 1801년 프로이센군으로부터 대령 직위와 귀족 대우를 약속받고 이적했을 때 샤르노르스트는 오랫동안 품어왔던 개혁의 꿈을 펼칠 기회를 얻었다. 그는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 아우구스트 폰 그나이제나우와 같은 젊고 유능한 개혁가들을 자신의 주변으로 끌어모았다. 클라우제비츠는 그를 제2의 아버지라 부를 정도로 깊이 존경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상하관계가 아니었다. 샤르노르스트는 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던 자신의 경험을 통해 피와 출신 성분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애국심만이 군대의 미래를 결정해야 한다는 신념을 굳혔다. 이 신념은 단순한 군사적 효율성 추구를 넘어 국가의 운명을 건 거대한 투쟁의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 제3장 왕의 불신과 귀족의 저항. 샤르노르스트가 마주한 가장 강력한 적은 나폴레옹이 아니라 바로 내부의 구시대 세력이었다.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 국왕은 나폴레옹과의 충돌을 피하고 싶어 했고 그에게 군대는 호헨촐레른 왕가의 수호자일 뿐 국민 전체의 역량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국왕은 개혁파가 제안한 국민군 증강안에 냉담했고 심지어 국민방위군을 모집하더라도 이를 지휘할 귀족 출신 장교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했다. 프로이센의 전통적인 지배계급인 융커 세력의 저항은 더욱 노골적이었다. 이 보수적인 토지 귀족들은 프로이센의 정부와 군대를 장악하고 있었고 그들의 권력은 세습적이었다. 샤르노르스트가 귀족에게만 허용되었던 장교 임용 특권을 폐지하고 평민에게 문호를 개방하려는 계획을 내놓자 융커들은 대대로 누려온 기득권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이들의 갈등은 단순한 제도 개혁을 넘어 근대화의 가치를 둘러싼 이념 전쟁이었다. 그러나 1806년의 굴욕적인 패배와 상비군을 4만 2천 명으로 제한한 틸지트 조약은 국왕과 융커 세력을 움직일 결정적인 압력이 되었다. 샤르노르스트는 마침내 개혁을 위한 실권을 손에 쥐었다. 제4장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다. 샤르노르스트와 개혁가들은 패배와 굴욕 속에서 프로이센군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재탄생시켰다. 그들의 가장 빛나는 업적은 바로 기만적이고도 혁신적인 크림퍼 시스템 KRMPRSYSTM이었다. 틸지트 조약의 병력 제한 4만 2천 명을 교묘하게 우회하기 위해 샤르노르스트는 소수의 병력을 단기간 훈련시킨 뒤 제대시키고 그 자리를 새로운 병력으로 채워 훈련시켰다. 서류상으로는 조약을 준수했지만 실제로는
훨씬 많은 수의 훈련된 예비군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는 또한 근대 참모본부를 창설하여 군사 지휘를 귀족의 특권이 아닌 전문적인 능력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 샤르노르스트는 프로이센 최초의 장군 참모장이 되어 이 기관을 통해 개혁을 진두지휘했다. 그의 최종 목표는 군대를 단순한 폭력 집단에서 제복 입은 시민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가혹한 체벌을 철폐하고 병사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스스로 싸우는 군대를 만들고자 했다. 하지만 그의 개혁은 실패한 근대화 운동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군대와 민간 부문의 권한을 완전히 통합하지 못했고 융커 세력의 권력은 온전히 와해되지 않았다. 제5장 마지막 시험대와 영원한 유산 1813년 개혁의 결과는 드디어 현실이 되었다. 프로이센은 프랑스에 공식적으로 선전포고했고 크림퍼 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7만 1천 명의 병력이 전장에 투입되었다. 불과 7년 전 나폴레옹에게 무너졌던 군대가 다시 일어선 것이었다. 그는 총상을 입은 몸으로도 전장을 누볐지만 1813년 6월 그로스고르시엔 전투에서 입은 부상으로 결국 숨을 거두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다. 그의 후임인 아우구스트 폰 그나이제나우가 참모총장직에 올라 개혁의 정신을 이어갔고 그 결실은 10월의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맺어졌다. 재정비된 프로이센군은 나폴레옹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안기며 그들의 부활을 세상에 알렸다. 샤르노르스트의 유산은 프로이센을 군사강국으로 만들었고 훗날 독일 통일의 초석을 마련했다. 그의 사상은 제자 클라우제비츠에게 계승되어 전쟁론이라는 불멸의 저작으로 완성되었다. 하지만 그의 유산은 복잡한 양면성을 지닌다. 군사적 효율성 추구는 궁극적으로 군부와 시민사회의 불완전한 통합이라는 미해결 과제를 남겼다. 군은 민간 통제로부터 사실상 독립된 국가 내의 국가로 남게 되었고 이는 훗날 독일 군국주의의 특수노선 SONDERWEG에 기여했다는 논란을 낳았다. 제6장 결론 빛과 그림자 게르하르트 폰 샤른호르스트의 이야기는 패배의 절망 속에서 피어난 위대한 혁신의 기록이다. 그는 한계를 인정하고 실용적인 시스템을 고안했으며 개인의 능력과 애국심이 귀족의 혈통보다 중요하다는 신념을 관철시켰다. 그의 개혁은 프로이센의 군대를 재건하고 독일 통일의 초석을 다졌지만 동시에 군사 엘리트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았다. 그는 단순한 군사 영웅이 아니라 한 국가의 운명을 바꾼 위대한 설계자였다. 그의 삶은 모든 혁신이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보편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준다.